그러면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재정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과연 어떤 게 있길래 과연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재정 정책에는 세 가지 큰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거는 민간 섹터에서 할 수 없는 일, 즉 돈이 되지 않는 이윤이 남지 않는 사업을 정부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프라를 깔고 공기업들을 운영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필요한 그 자원들을 다시 배분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경기 안정화 대책이라고 그래서 경기가 벼랑간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질 적에는 재정을 통해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유동성을 풀물어서 그 민간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해서 경기를 되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세라든가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사회복지 예산을 통해서 그 소득 재분배의 어떤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부자들한테는 누진세를 통해서 소득세나 뭐 법인세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하고 세금을 내는 양이 작은 사람들한테 그들을 위해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재분배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여태까지는 이 분야가 사실은 좀 경시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경기 부양 쪽에 그 위주로 움직였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비중이 이제 서로 바뀌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연준보다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 뭐 각국의 정부들이 마찬가지겠죠.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연준하고 은행권,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연준이 유동성을 막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더 풀 것이고 이런 기대감으로 이게 계속 상승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연준과 은행권에서는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자, 요건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준의 지금 자산 규모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의 본원 통화 공급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연준의 자산이 6월 10일에 그 7조 1,045억 달러 최고점을 찍은 후에 계속 사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연준이 매월 1,200달러어치의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사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액수를 그만큼 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산 금액만큼 다른 쪽에서 금액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그간 연준이 내세웠던 대책은 대형 은행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지불 준비금도 제로로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러 가지 엄격하게 그 규제를 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면서 미국의 그 은행권이 국채를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했던 초과 준비금을 찾아서 미국 국채를 사들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저 그래프를 보면 지금은 오히려 다시 국채를 팔고 유동성을 회수해가지고 연준에다가 초과 준비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초과 준비금 금리는 0.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게 돈이 되는 그러한 예금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대형은행들 판단에는 저게 국채를 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나 그 은행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한 일주일 전부터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여태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시장을 받쳐왔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연준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과 은행권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큰 손들일수록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는구나 하는 어떤 유동성 장세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저게 주식시장에서 투매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국채가 사실은 그 달러 국채가 모든 이제까지는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기보다는 그냥 그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 추가 지급 그런 걸로 그냥 연준에다 그냥 도로 예금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은 돈이 막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건데 은행은 오히려 그 돈을 그냥 집어넣는 거군요. 은행에다 연준에다 도로. 맞습니다. 사실 연준이 규제를 완화해줬을 적에는 은행들이 그거를 풀어서 시중의 국채나 회사채나 모기증권을 사라고 한 건데 은행으로 봐서는 은행이야말로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의 위험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돈을 거둬들여서 다시 연준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저렇게 재정을 활발히 작동시키고 있다 보니까는 공급되는 국채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피곤함을 느껴요. 네. 즉 물량은 많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경매가 있는 날은 일시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게 7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에도 그렇고 9월 달 그렇고 이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는 높은 금리를 써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써내기 때문에 이런 그 경매 일자에는 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곧 그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런 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예요. 국채 시장으로서는. 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매월 발행되는 국채 물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2,76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8월 달에는 저게 3,070억 달러로 늘어나고 10월 달에는 저게 3,200억 달러로 늘어나요. 저게 11월, 12월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 규모가 갈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측에서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의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액은 총 5조 8천억 달러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게 마지막 변수는 뭐냐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마지막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네. 지금 공화당에서는 처음에 1조 달러 얘기했다가 1조 5천억 달러까지 양보한 상태고 민주당은 처음에 3조를 얘기했다가 지금 이거를 2조 4천억 달러로 양보한 상태인데 아직도 1조 5천억 달러와 2조 4천억 달러의 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저게 언제 타결이 될지 모르는 문제인데 저 금액에 따라서 저 국채 발행액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건 사실은 정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한하더라고요. 네. 공화당은 경기 부양 금액을 줄이려고 들고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금액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당 측에서는 지금 이 국채 시장의 문제나 미국의 통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이렇게 무작정 풀었다가는 이게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2021년 회계연도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 달에 시작하는데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그 2020년 회계연도보다 약간 늘어난 한 4조 한 8천억 달러 선에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시장의 또 변수는 이 대선 변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금융은 불확실성,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뭔가 좀 확실히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하는 이런 그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은 변동성이 커져요. 네. 그 다음에 국채를 사는 측에서 이제는 국채에 대해서 이거를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이제 거의 바닥에 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유효 하완에 접근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학적인 용어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그 오르면은 가격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금리가 올라서 국채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채라는 건 안전자산이었는데 지난 40년간 금리는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국채라는 건 항상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데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채조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비중을 늘리는 거를 보고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미 스마트머니들은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수익성을 찾아서 떠나는데 그 다른 수익성이라는 게 뭐 금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신흥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거나 아니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채권 비중을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국채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나 자산 운용사들도 채권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걸 발표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 현재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전체 재산의 39.6%고 채권이 47.4%인데 이걸 2025년까지 50대 35대 15로 맞추겠다. 즉 그 얘기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국채나 채권 비중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의 큰 연구기관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다른 자산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재정정책의 혁신은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기존의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건 사실은 금융이 모든 걸 다 지배했어요. 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금융 세력들이 그 금권 정치를 통해서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컸는데 이번에 연준에서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그 기본소득이나 현대통화 이론이 전격 채택됨으로써 앞으로는 근본적인 자본주의 틀 자체가 변할 거예요. 이게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설사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앞으로는 시장이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냐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이 심하고 미국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지금 50개 중에서 28개 주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를 다시 봉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재봉쇄 공포가 이제 좀 높아졌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국채 발행을 사실은 더 늘릴 수뿐이 없어요. 재정정책을 더 강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버거워서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만약 앞으로 재정 정책이 더 팽창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국채 시장에서 뱅크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여태까지는 경매에서 팔리지 않은 국채는 무조건 다 사줬는데 네. 연준으로서도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풀다 보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러한 기미들이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이 잘못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준은 가뜩이나 이제는 툴이 없어가지고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시장에서 그걸 소화해주지 못하고 연준이 떠안아야 되면은 이건 국채 시장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문제로 더 심각한 문제를 맞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세계의 그 주요 큰 손들이 국채를 사지 않는 건 어떤 수익성이 좀 낮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자본,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는 그게 오히려 호재로 맞아요. 주식시장의 상승을 뭐 이끌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요? 물론 그러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 요소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불안해하는 거는 여태까지는 유동성의 원천을 연준이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연준이 돈을 안 푸는구나, 앞으로도 못 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선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지금 기술주의 어떤 폭락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가서 주식을 떠받치는 이러한 상승과 심리적 불안, 즉 유동성 장세가 끝남으로써 그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교차를 하면서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후자 쪽이 될 것 같아요. 그쪽의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금융 환경을 데이터를 보면은 어쨌건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유동성 양상이니까는 이 유동성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연준이나 은행권이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 의한 유동성 공급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근데 저 돈은 문제는 월스트리트로 풀리는 돈이 아니고 실물 경제인 메인스트리트로 풀리기 때문에 이게 자산시장으로는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래 연준의 양적 완화는 월스트리트에다가 즉 은행권에다 돈을 뿌리기 때문에 이게 자산시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은 높이고 그간 소비자 물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는데 자산 시장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즉 주식 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마침 인플레이션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준에서는 어쨌든 2023년까지는 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을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연준 그 FOMC 회의 이후에. 근데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시카고 연준 의장인가요?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래요. 연준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곧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섭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인플레이션이 넘어서면은 연준은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은 더 큰 혼란과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즉 회사채 시장이 부도가 나면서 이게 파생 상품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는 연준으로서는 설사 2%가 넘어도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가 넘어가도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제는 평균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옛날에 금리가 낮았으니까 이제는 금리가 좀 높아도 이거 평균 내면은 2%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모험이고 도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에 1.7%까지 올라갔어요. 네. 요거 한두 달만 있으면 2%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연준이 2% 넘어가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게 만약 3%, 4%까지 올라가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아, 완전히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구나 해서 무서운 거는 인플레이션 수치 3%, 4%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돈을 빨리 쓰기 시작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3%, 4%? 이건 돈을 갖고 있을수록 이게 손해구나. 이걸 빨리 상품으로 바꿔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금, 적금 다 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뭐 부동산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상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하면 통화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을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연준이 제어하기에 늦을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계단식으로 빨리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항상 경제는 붕괴됐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선제적 대응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설사 넘어도. 그런데 그게 2% 후반 선 이런 데서 잘 견뎌내서 경기가 회복돼서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돼 가지고 3%, 4%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즉 경기는 침체해서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최악의 상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연준으로서도 그거를 그냥 방관할 수뿐이 없으니까 그때는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금리 인상을 병행하게 되는데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으로 비관적이 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낙관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잘 지켜보고. 네, 알겠습니다.